네, 안녕하세요. 사과 책방에서 69번째로 진행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로버트 맥체스니의 디지털 디스커넥터라는 이 책입니다. 책 저자 로버트 맥체스니는 이 책 디지털 디스커넥터에서 인터넷에 관한 정치 경제적인 분석을 내놓고자 했습니다. 신기술이 저임금 노동뿐만 아니라 중산층 노동, 회계사 업무라던가 아니면 저 같은 이제 통번역 업무 등까지도 대체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고용 기회 축소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해요. 자본주의 경제는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보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시스템 꼭대기에 극소수 특혜받은 집단만을 예외로 하고서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 보수적인 미국인들 사이에서 민주주의가 골칫거리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자본주의 정치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파시즘으로 회귀하려는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스커넥트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인터넷과 사회라는 좀 더 크고 중요한 이야기를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첫 번째 장은 인터넷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예찬론, 비관론으로 나눕니다. 예찬론 옹호자는 아랍의 위키릭스의 사례 등을 예로 인터넷의 폭발성과 대중들의 참여성과 같은 요소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봅니다. 비관론을 제시하는 사람들 중 가상현실 기술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제런 레니어는 2010년 디지털 휴머니즘 You're Not a Gadget에서 인터넷이 일종의 지식 공장이라는 발상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곧 쓰레기로 나간다는 비유와 함께 말이죠. 미국에서는 수백 개의 신문사들이 통폐합되고 수만 명의 신문 기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해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미국의 지역 신문사는 필리핀에 있는 사람에게 현지 기자인 척 행세하고 기사를 쓸 것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힘이 있는 자들의 언론 통제 및 조작 혹은 인터넷의 순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이 떠올랐어요. 우선 떠오른 한국 안에서의 사례들로는 국정원에서 있었던 댓글 조작 사건, 이는 장강명 작가의 댓글 부대에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의 유머 공작 사건, 오늘의 유머에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유저들이 오유 입금이들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했거나 하는 방식으로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에 분탕질을 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이전에는 민중들의 소통 창구였던 다음 아고라의 기능 상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언론은 공공재라고 언급되었던 책의 한 대목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많은 언론사들도 그렇듯이 미국의 언론사들의 수익 모델도 광고가 주류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 PR을 대가로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그 기사는 광고주나 PR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사를 쓰겠죠. 그리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고 없는 기사, 예를 들면 프로퍼블리카와 같은 비영리 언론이 주목을 받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에 비해서 세가 많이 약하긴 하지만 말이죠. 품이 많이 드는 탐사 보도보다는 연성 뉴스, 소프트 뉴스에 사람들이 더 쉽게 몰립니다. 미국에서는 루퍼트 머덕의 뉴스 코퍼레이션 외 디즈니, 비아컴, 타임워너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복합 기업들이 완전히 미디어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T&T, IBM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 평가 측면에서 상위 10대 기업들 중 절반에 들어가 있어요. 위키릭스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빗장을 여는 시도였기보다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권력에 대항하는 마지막 대응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위키릭스가 공개한 문서들은 유력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고, 다루어지더라도 위키릭스라는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서 나왔다는 것을 빌미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이라고 선을 긋고 대중들에게 이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하죠. 지난 30년의 역사에서 전혀는 무엇보다 인터넷, 좀 더 나아가 디지털 혁명에 주목하게 됩니다. 2010년대에 나타나는 갖가지 신호는 이 두 가지가 전 지구 차원에서 인류 문명의 미래를 크게 규정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995년에 인터넷은 1천만 명의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억 명에 이르렀고 지금도 그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이미 이동 전화기를 갖고 있어요. 같은 해 세계 은행의 현행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창조물과 견주어 보더라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인터넷이 인간의 삶 거의 모든 측면과 결부되면서 거대 기업들은 그것을
그리고 우리의 정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조사하고 탐색할 때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국가에서조차 상층부를 차지한 채 현 상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특권에 도전한 것은 일반적으로 금기사항입니다. 미쿡에서 진짜 권력은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미쿡은 경찰 국가도 아니고 노동수용소 같은 것도 없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불간섭 정책을 조장할 온갖 강력한 물질적, 문화적 유인책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의 정신을 향한 의식적인 찬양은 논의를 풀어가는 좋은 출발점이 되어요. 저자 맥 체스니가 예측 가능한 미쿡의 자본주의는 점점 증대하는 불황을 그 특징으로 할 것이에요. 지난 80년 동안 지켜보지 못한 수준의 불황이 그 특징으로 할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지켜보지 못한 수준의 불황이 소득 하락과 금융 긴축, 불평등 확대, 삶의 질 저하로 표출될 것이에요. 역사는 도래할 미쿡의 자본주의가 결코 수준 높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어요. 저널리즘은 현대사회가 정치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주된 경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특별한 중대성을 가집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상업적인 뉴스 매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했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나와 있어요. 인터넷이 자유시장과 결합해 언젠가는 전혀 새롭고 차원이 다르며 훨씬 탁월한 뉴스 미디어 시스템을 재창조할 거라고 농담기가 전혀 없는 진지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자는 이런 주장과 평가들에 반대해요. 황금기 동안에도 저널리즘의 질은 사실 크게 높지 않았으며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순진해요. 커뮤니케이션 정치 경제학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저자는 저널리즘을 그리고 자유사회에서 차지하는 저널리즘의 중대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해요. 미쿡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의 실제 저널리즘 역사를 돌아보면 저널리즘은 공공재예요. 저널리즘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자원과 제도가 필요하고 그 말은 곧 대규모 공적인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임금 인하 압박으로 인해 몇몇 선진국 기업들이 임금이 매우 낮은 해외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더욱 수월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 무역 정책에도 눈길이 갔어요. 세계 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노동자 수는 19억 명에서 31억 명으로 63%나 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러시는 이를 글로벌 노동 환차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국제 임금 위기를 착취에 이용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 보상 시스템 말이죠. 광고는 1920년대에 들어서 완전히 성숙한 일종의 산업이 되었어요. GDP의 약 2%를 차지하게 되며 그 수준은 지금껏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고는 감정을 조작하고 두려움을 동기부여의 무기로 가져다 쓰는 데 가히 전문가 수준이에요. 특히 텔레비전 광고는 상당히 복잡한 메시지를 30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문화적인 실마리를 활용합니다. 여러 의미를 짧게 스치는 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투적인 표현이나 문화적인 편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막만 읽거나 대사만 듣는다면 전달되는 광고의 핵심을 놓쳐버릴 정도로 시각 효과가 중요해집니다. 맥 체스니에 따르면 저작권이 작가나 창의적인 예술가들로 하여금 짧은 기간 동안 이론적으로 보다 많은 문화를 만들어낼 자금을 충분히 벌어들일 정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작품에 대해 독점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증진시켜준다는 의미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저작권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변모했어요. 이 시장 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관리는 원작을 만들어낸 실제 당사자하고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작권은 어느덧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에 대한 기업들의 독점권을 보장해주며 미디어 복합 기업들에게 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는 장치로 전락했습니다. 저작권 없이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요컨대 저작권은 우리들의 공통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사유화를 조장하는 주된 정책으로 전락했습니다. 학자들은 저작권의 역사를 두고 일종의 역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창의성과 문화적 산출력을 복돋우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거꾸로 이를 저해하는 핵심 무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합법적 의제와 토론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 공식 취재들, 구체적으로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존성은 몇몇 논란거리를 뉴스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 대가로 뉴스 제작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힘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를 기자들이 단순 반복하는데 돈이 많이 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뉴스는 제도권의 목소리를 닮아갑니다. 저널리즘의 추악한 비밀은 우리가 접하는 뉴스 스토리의 40에서 50% 정도가 바로 이런저런 보도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70년대라는 영광의 시기에 심지어 가장 권위가 있는 신문들조차 그랬어요. 그 시절에도 보도자료는 대다수 신문의 내용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저자 로버트 맥체스니는 2002년에 존 니콜스와 저시 실버와 함께 프리 프레스라는 공익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프리 프레스의 발상은 간단했어요. 민주적 미디어 정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정책 과정에 좀 더 정보를 갖춘 조직화된 형태의 공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프리 프레스의 활동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른 조직들과 연대해 미디어 소유권의 다원화, 가짜 뉴스를 중지시키는 일, 공공 및 공동체 방송을 보호하는 일, 정치적 시위를 취재하는 독립 저널리스트들을 보호하는 일, TV 방송국들에게 정치 광고에 돈을 대는 사람이 누군지 온라인상에 밝히도록 하는 일 등 다양한 이슈를 둘러싼 핵심 캠페인들을 성공적으로 조직했고 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50만 명이 열성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상임 활동가만 35명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기업의 Chief Executive Officer이자 구글 어스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행크의 말처럼 실리콘밸리의 모든 역사는 군대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글 어스는 특히 군부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용자당 수백만 달러를 기꺼이 지불고자 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연구개발 작업에 대한 군부의 지출은 그것 없는 시스템의 존립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자본주의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인터넷은 공적 서비스가 아니라 독특하고 탁월한 자본주의의 한 부분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요. 그리고 1994년, 1995년에 정식으로 사유화되고 맙니다. 미국 과학재단 네트워크가 인터넷의 중추를 사적 부분에 넘기면서예요. 그 뒤로 시장의 여러 세력들이 인터넷의 진로를 좌지우지하게 되어요. 미국인들은 휴대폰 서비스에 해마다 평균 635달러를 지출합니다. 이에 비해 스웨덴과 네덜란드, 핀란드의 사람들은 훨씬 뛰어난 서비스에 불과 130달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수잔 크로포드의 설명에 의하면 AT&T는 네트워크에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 이상의 투자를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건강보험 회사들이 자신의 수익성을 해칠 수 있는 건강하지 않은 소비자나 위험 부담 있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선 브로드밴드 공급업자들 또한 가난한 지역이나 농촌 지역의 고객들을 끌어모으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2012년에 한 광범위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 현재 40%의 가구가 집안의 브로드밴드 연결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미디어 기업들은 지난 15년 동안 사실상 인터넷의 개방성과 평등성을 제한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시스템을 최대한 폐쇄하고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나 국가가 인터넷 이용자들을 은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상업주의의 수문은 최대한 개방토록 하는데 이들의 생존과 번영이 달려 있었습니다. 중국 전문가 레베카 맥키너는 미국의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인터넷을 상대적으로 무해한 매체로 변화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활동에 결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관측해요. 중국 국내에서 인터넷의 광범위한 이용은 실로 중국 공산당 지배의 붕괴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줄 공산이 매우 높다라고 말이죠. 구글 같은 기업들에는 정부와 기업들의 보안 관련 장치들을 제공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69번째 디지털 디스커넥트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